사랑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는 부모의 일화는 묻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곤 합니다. 그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온 것 역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015년 6월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더러운 여자지만 엄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글은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커뮤니티 글입니다. 해당 글을 쓴 여성은 40대의 이씨. 이씨는 모교의 목사로 일하고 있는 허씨와 결혼을 해 성적으로 착취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질긴 인연은 이씨가 22살 때 허씨에게 성폭행 당하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임신을 한 이씨는 허씨와 결혼했고 이씨와 허씨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자 허씨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써먹어야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아이들까지 성매매 사업에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은 허씨가 아이들에게 직접 성관계를 하는 법과 손님 접대법을 가르쳤고 자신과 아이들에게 흥분제를 먹여 성관계를 하게 했다는 이씨의 충격적인 주장. 그렇게 결혼생활 20여 년 동안 이씨는 대략 1000여 명의 사람들과 아이들은 300여 명의 사람들과 성매매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긴 세월 비밀에 붙여진 이 이야기는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일까? 이씨는 폭로의 계기가 허씨의 제안에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허씨가 이씨에게 위장 이혼을 한 후 성매매를 했던 인물들 중 10여 명 정도를 고소해 돈을 벌어보자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씨는 이를 기회로 남편과 이혼해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로 데려가 조용히 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2014년 남편 허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나온 경찰들이 오히려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정신병원에 가둬 아이들이 모두 미쳐버렸다는 이씨의 호소. 이씨는 2014년 10월 자신과 아이들이 지금껏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폭행당했고 성매매를 강요받아왔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씨가 올린 글이 화제가 되어 여타 커뮤니티에도 언급돼 공론화되기 시작하자 이들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도 커져갔습니다. 이씨가 커뮤니티에 글을 썼던 당시 둘째 아들이 13살이었기에 10년 넘게 이 일이 지속되었다면 아이가 영유아 때부터 지금까지 성착취를 당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반론. 그러자 이씨는 두 아들과 함께 카메라 앞에 서서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울먹이던 이씨와 당시 13살, 17살 두 아들. 영상까지 찍으며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는 세모자의 모습에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이내 세모자를 응원하는 인터넷 카페가 만들어졌고 이들이 겪은 일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7월 16일 남편 허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이 기각돼 이혼이 확정됐고 양육권도 이씨가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승소 소식이 들려온 다음날 오후 6시 40분 이씨의 작은 아들이 인터넷 카페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들이 엄마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소식을 접한 카페 회원들은 남편 허씨의 일당이 아이들을 빼앗기 위해 이씨를 납치, 감금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언론과 경찰에 알렸습니다. 그동안 허씨가 자신을 납치할까 걱정돼 계속해서 거취를 옮겨야 했다는 이씨의 이야기가 공개되며 사람들은 더더욱 공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세모자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네, 갑자기 브리핑으로 시작해서 좀 놀라셨을 텐데 오늘은 저희가 아주 유명한 또 유튜브 팟캐스터죠. 크라임팀과 콜라보를 해서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그러면 소개를 좀 해드리죠. 크라임팀의 이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김 PD님이라는 분 오셨고요. 아동복지센터 학대예방팀의 김은경 주무관님, 박민경 전문 상담사님까지 총 4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사건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때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런데 완전히 잊고 지냈었는데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이 사건의 이름이 뭐였죠 그때? 그때 세모자 성폭행 사건이라고 흔히 알려져서 이게 또
계속해서 추가 보도가 나오면서 뒤집히고 네. 이렇게 했던 사건이었죠. 그 여러 가지 중에 하여튼 아이들을 뭐 성매매를 시켰다 이 부분이 아마 너무 많은 충격이었어요. 국민들이 엄청 놀랐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났는지 뒷부분은 제가 생각이 좀 잘 안 나가지고 지금 나온 이 내용이 너무 충격이었고 그때 그 우리 선생님은 전문가니까 전문가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아니었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죠. 이런 사례가 있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아버지가 네.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부인을 일종의 성적 도구화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사실 그게 가능한가? 네. 10년 넘게 약간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설왕설래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네, 네. 함께 지금 나오신 분들이 이제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오셨는데 두 분께서도 이런 미성년자 아동들에 관련된 뭐 성적 학대나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아동학대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연령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는 편입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센터에 뭐 이런 성적인 학대를 받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많이 옵니까? 우선 뭐 특정 유형만 온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아동학대가 심각해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센터로 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을 아마 학대를 당한 걸로 아마 이 브리핑에서 좀 저희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어디 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경찰 이런 데 신고하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죠. 우선은 지금 네. 현재로서는 아동학대 예방이나 대응 체계가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조기 발견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연령이거나 뭐 어린이집을 다니는 연령 그리고 또 가정 방문 조사도 지금 자치구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견이 되면 신고로 이어져서 조치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발견이 되고 신고가 되어야지 조치가 네네.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복지센터 학대 예방팀. 굉장히 뭐 일이 많을 정도로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20년 저희가 2020년 10월 이후에 조사 공공화가 진행되면서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네. 조사 그리고 판단을 진행하고요. 경찰과 함께 이웃단의 이제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대 예방팀이 아동보호 전문 기관으로서 2000년도 아동복지법에 이제 아동학대 공적 개입이라는 것이 명문화되면서 이 아동학대 업무를 계속 지속해 왔고요. 네. 현재 2020년 10월 조사 공공화 이후에는 이제 아동학대 관련한 인력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사례 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으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등등 거점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때 저희가 많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로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랑 이제 그 아이들이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그만큼 이제 사건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그랬긴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기자들 앞에서 서서 뭐 사진을 막 찍고 질문받고 이게 그 아이들의 심리나 이런 거에는 영향을 좀 별로 안 좋게 끼칠 것 이거 같은데. 진짜 안 좋을 것 같아. 저도 이 당시에 되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봤던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사실이라 해도 그 자체로도 트라우마틱한데 그 힘든 일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상황이 어휴. 아이들 흔히 경험할 수 없는 네.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도 굉장히 네. 충격적인 것 충격적인 같아요. 경험이에요. 예. 네. 그 본인의 의지가 얼마나 거기 들어갔겠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도 하나의 또 폭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빈 이야기는 이따가 또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크라임하고 공말서가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또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뭔가를 이제 추리해보는 추리 교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교실까지는 아니고요. 네. 보통 이제 크라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브리핑을 하고 나서 관련돼서 범죄 심리라든지 범인의 프로필이라든지를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온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가지고도 사실은 여기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고 엄마입니다의 방점이 좀 찍혀 있었거든요. 네. 이 주제의 타이틀하고 네. 그 기자회견에 아이들을 대동해서 나온 행동이 좀 모순이 혹시 발견되시거나 뭐 그런 점이 있을까요? 아.
이게 조금 엄마라면 최소한 아이들을 보호했어야지. 그러니까 나만 나가더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의 싶은데요. 주장을 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왔다. 뭐 제가 엄마가 돼본 적은 없지만 그거는 쉽지 않은 결단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죠. 이제 모성보호의 입장에서 보면 네. 실제는 아이들은 노출 안 시키려고 했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가치 그리고 잘 보시면 위치도 같은 동급상에 있습니다. 말할 때 특정 형태를 말하거나 말리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 같은 1, 2, 3 형태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어머니가 그럴 수가 있느냐? 모성이라고 하는 것에 사실 불가능하다. 예, 위치를 배열하면 어머니가 앞에 있고 아이들은 뒤쪽에 있는 배열이라고 하면 조금 설명을 될 수 있으면 당신은 그냥 1, 2, 3 이렇게 쭉 앉아 있는 상태.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이상한데 이런 그런 판단을 얘기 했죠. 있었어요. 했었죠. 예. 그 장면을 보고 그걸 네. 약간은 좀 의심을 그렇죠. 좀 했나 예, 예. 보네요. 저 역시 이 당시에 보통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힘든 일이 있었다 하면 네. 그걸 숨기려고 하는 어머님들도 많으세요. 말하지 그럴 것 같아요. 못하게 하려고. 네, 네, 네. 그게 아이를 위한 거라고 그때는 이제 엄마들의 마음이 먼저 앞서는 네. 거죠. 이 어머님은 대동을 해서 같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저도 되게 의아하게 봤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라면 아무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자신의 결백을 이 아이들이 증명할 거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 예,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 사건 그 뒷이야기는 무엇인지 그러면 뒷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세모자 사건의 이야기가 커뮤니티를 뒤흔들기 시작하자 모 방송국이 3주간의 밀착 취재에 나섰습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모여 사는 곳이라며 제작진은 한 마을로 이끈 이씨. 지나가는 행위를 붙잡고 그 역시 성폭행범이라고 주장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세모자의 주장에 오히려 억울함을 토로하는 마을 사람. 그때 한 할머니가 제작진을 불러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모자가 지금 보살 김 씨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씨는 왜 무속인 김 씨를 가족보다 더 믿고 의지하게 되었을까? 이 씨는 일명 신병이라 불리는 병으로 오랜 시간 고생했습니다. 병원 치료로도 낫지 않던 병이 무속인 김 씨를 만난 후 깨끗하게 낫자 그때부터 김 씨를 전적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이 씨. 이 씨에 관한 이상한 정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작진과 인터뷰 도중 진실을 규명해달라며 눈물을 쏟은 이 씨. 이 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쉬기로 한 후 제작진이 자리를 비우자 둘째 아들이 카메라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카메라가 꺼져 있다고 생각하자 달라진 세모자의 태도. 이들은 이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의심스럽게 하지마 라는 대화를 나누며 취재 도중 서로의 말투에 대해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걸 알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세모자.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 씨가 김 씨에게 세뇌되어 저지른 일이라고 보기에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세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씨의 두 아들까지 성폭행과 성매매 피해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 김 씨가 이 씨에 이어 이 씨의 두 아들까지 세뇌할 수 있었을까? 경찰의 수사 결과 무속인 김 씨는 201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씨의 두 아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의 둘째 아들에게 너가 엄마를 성폭행했잖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아빠에게 보낼 거야 라고 말하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된 김 씨의 접촉. 결국 세모자는 모든 일에 대해 이것이 자신이 겪은 일이 맞는지 김 씨에게 물어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성폭행, 성매매 사건이 그저 한 사람에 의한 사기극에 불과했던 것일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 씨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세모자에게 접근했던 것일까? 진실을 찾기 위해 경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이상하게 올라갔네.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 한 명에 의해서 그 엄마와 두 아들이 다 세뇌가 돼서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여기까지는 지금 나온 게 없어서.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첫째가 17살 남자인데 네, 이 자기 분명히 주체가 있을 법한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막 이렇게 강간을 당해서 이게 이렇게 같이 보조해고 맞춰주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그 쉽지 않은 일 같은데. 두 사람인 경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세 사람이 가능한 건데 말하자면 그 큰 아들이 매개체로서 둘을 보호하는 입장.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세 명의 역할 분담이 된 상태로
심리적으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방어해주는 형태의 음?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큰 아들이 엄마와 작은 아들을 보호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예, 가지면서 그렇게 일종의 하나의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 외에는 다 적이야. 다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자야.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아주 폭력적인 아빠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설정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 허목사라고 하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허목사의 아버님이 좀 이제 돈이 상당히 있으신 상황이었고 음. 그리고 이제 허목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 돈을 유산을 이제 받으려고 했지만 받지 못했던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내인 지금 여기 이 씨가 계속해서 이 시댁과의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 좀 있었고요. 전제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허목사 같은 경우에는 가정 폭력이 좀 있었다라는 또 그런 당시 또 취재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빠가 네. 자녀들에 대해서 네. 폭력을 행사했다. 어머니와. 아, 엄마한테. 그러니까 큰 아들의 입장은 아. 사실은 그거를 방어해내는 일종의 보호자 같은 형태의 세 명이 같이 뭉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무속인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신병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신병인지는 모르겠어요. 네네네. 거기에 병원을 갔는데도 약이 없는데 그 무속인은 일종의 답을 준 거죠. 그러니까 뭐 강한 믿음이든 어떤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이런 그러니까 더더욱 믿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엄마는 실제로 그 무속인한테 굉장히 의존적이었던 그렇죠. 건 맞고, 그렇죠. 그러면 그 무속인은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족들에 대해서. 무속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금전적인 좀 의혹을 많이 받았어요. 아, 당시. 그랬어요. 어떤 것을 시켜가지고 돈을 이제 명의를 좀 바꿔가지고 돌리게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 가지고 실제로 재판까지 넘어가서 판결 좀 진행된 부분도 있어요. 그 액수가 수십억 네. 그래요? 예, 20억 당시 좀 등기부 예. 등본을 이제 발부 받아봤는데 한 48억 정도의 땅을 이제 돌려가지고 빼내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폭로성 기자회견 같은 것들은 어떤 의도에 의해서 했던 뭘 거예요? 위한 거예요? 뭘 위한 거예요? 폭력적 상황을 방어하는 상황이죠. 자신들이 의심을 받게 되니까 어머니 이 씨가 이 무속인 김 씨와 무엇인가를 한 상황일 수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일종의 방어 기제로서 우리는 무고하다. 예를 들면 그 아빠랑 뭐 이혼을 하기 위한 뭐였다든지 그래서 그렇죠. 이제 재산을 받기 위한 뭐 이런 것이 그런 게 되게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결론이 난 겁니까? 판결은 났고요. 당시 네.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4년인가 2년 정도가 나왔고요. 아 실형이 나왔어요. 예. 네. 무속인 같은 경우는 9년형을 상시. 이게 무고 교사. 무속인은 무고 교사. 어머니는 무고. 왜냐하면 다 성폭행범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로 자기 언니도 그렇고 뭐 가족도 다 했다고 무고한 거니까 그걸 교사한 사람은 훨씬 더 중한 그 무속인은 9년. 이 어머니는 조금 이제 형량이 좀 떨어졌습니다. 2년, 3년 정도. 네. 근데 이게 이제 세 명이 정말 다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인터뷰 도중 뭐 마이크 꺼진 것 같으니까 막 자기들끼리 야 뭐 잘했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연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알고 근데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이거 막 기자들 엄청나게 있고 굉장히 심리적 부담이 크고 막 압박이 있을 텐데 그 매번 하던 사람들도 아닌데. 그렇죠. 그 서로 간에 이제 분담을 했던 역할 분담 같은 역할 분담을. 걸.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째는 굉장히 약간 적극적인, 첫째는 약간의 보수적인. 이게 이 서로 간 행동의 말들이 좀 다르고 어머니는 그걸 지적해주는. 그러니까 마치 그 셋만 보면은 어떻게 잘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들은 하나의 동일체, 운명 동일체로 보게 된 거죠. 네. 그 자녀들이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됐다는 일단은 보도가 있습니까? 네, 저기 친척들 외가 쪽 친척들 쪽으로 해가지고 보호 조치가 아마 들어갔고 네. 이후에 이제 미성년이기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조치들이 알려지거나 보도된 추가 보도된 바는 크게는 없습니다. 네. 아 근데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 심리적으로. 네. 그거 어떻습니까 진짜? 아, 이거는 이런 좀- 걸 겪고 나면. 야 이거 오래 갈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저는 이 사안을 쭉 들으면서 이 엄마가 불안정함 속에서 출산도 하고 아이도 양육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 불안한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도 역시 불안할 거고 불안할수록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그럴 수 싶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이 셋이 굉장히 밀착이 됐고 네. 공공의 적이 아빠가 되어 있고 또 엄마의 병을 지켜주는 그 무속인이 되게 큰 존재로 이들에겐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분명한 잘못은 있지만 그 잘못의 원인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근데 이 경우는 사실 굳이 이 학대당한 아동들을 누가 학대했느냐고 그 주체를 가해자를 따져보면 엄마 쪽 아닙니까? 아닌가요? 우선은 가정폭력을 행사했던 아버님도 일정 뭐 부분 그렇겠죠. 네, 예. 학대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머님 또한 지금 계속 거짓말을 계속 아이에게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역시 아동 학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서 학대를 한 네. 거고요. 네. 네. 정서 학대가 지속되게 방임을 한 거고 학대 방임이 유지된 거고 그 무속인도 당연히 학대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죄목에는 들어가기도 하고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분리를 했는데요. 2년 지나서 출소를 했단 말입니다. 엄마가 예, 그죠.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우리의 과제죠. 우리 네. 여기 주무관님의 과제인 것처럼 네. 이럴 경우 이제 성인기로 들어가 애매한 나이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13살, 17살이니까 그럼 지금 지나면 20대 초반, 네. 10대 후반 정도 나이가 됐을 그럴 것 텐데 같네요. 네. 그때 어느 정도로 분리하고 어느 정도 심리 치료해야 될 것인가가 사실은 이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리고 어떤 도움을 또 받아야 될지도 좀 궁금하고. 아쉽게도 네. 아동복지법 상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고 있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아하. 예, 그래서 사각지대네. 예, 둘째는 상인의 그래도 경우. 포함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우선은 18세 미만 네. 19세까지는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동학대로 네. 판단이 되게 되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계획을 사정을 통해서 사정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아동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사하고 수집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아이를 도울 것인가에 대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치료가 당연히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사례 관리를 지속하게 되는데 성인일 경우에는 솔직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이렇게 연계되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발생은 미성년 때 했는데 네. 그 끝날 게 이제 도가해 버리는 겁니다. 성년으로.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네. 왜냐하면 아직 이 아이는 성년이 나이는 됐지만 네. 심리적으로는 이쪽에 의존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의 법적 적용이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경과까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의 법 적용은 나이로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기 네, 주무관님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좀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이 보호 장치 없이 이렇게 사회로 나가.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지금 이 상태는 어머니의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이게 붙어버린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왜 처벌했어? 이 사회가 우리한테 이 적이야? 더더욱 자기들끼리 익혀버리면은 그럼 적개심도 생길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기 이거 때문에 막을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인인데 어떻게 성인과 성인이 그렇지. 만나는 그러니까 보호자 관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근데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둘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성인이 됐다고 했는데 둘째는 아직 미성년이에요. 네. 근데 이 아이를 분리한다고 해서 분리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강제로 분리가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주무관님도 말씀한 이게 사실은 지금의 한계고 이 사례가 굉장히 적극적인 사례인 거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큰 사례입니다. 어려운 사례인데 네. 그러면 그 센터를 찾는 어떤 학대의 사례들이 뭐 어떤 것들이 좀 존재합니까? 우선은 이제 아동학대로 판단되고 분리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총 사례 중에 한 약 20% 정도만 분리 보호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아동학대 유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특정해서 뭐 어느 유형이 더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신고했을 정도면 사실 정도가 좀 심할 심하지. 수 있는데 그 중에 20% 정도가 네. 연계가 된다면 나머지 한 80%는 꽤 심한 상황에서도 별다른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요. 네. 이제 언론 보도 됐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고 정서나 신체적 손상이 심한 경우만 보도되어서 그런 경우만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고 다 되는 내용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수위가 높지 않은 편도 많고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민감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신고 내용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판단되더라도 언론 보도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훼손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의 민감성을 가지시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해 주시는 게 어.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민감도를 저희가 좀 높이기 위해서라도 네. 이게 좀 애매한 경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학대랑 훈육. 그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훈육은 어쨌거나 아이를 지도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부모 네. 입장에서는 개입을 하는 것인데 네. 훈육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부모가 논리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야단치거나 화내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훈육이 아니라고 학대요? 보시면 됩니다. 다 부모님도 예, 화내지. 네. 아, 그렇기 때문에 화낼 것 예,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양육하는 기술도 부모님이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 공부는 네. 해야 되는데 네, 아 이거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학대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오히려 방치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정용진 씨도 아이가 뭐야? 셋인데 화내잖아. 아니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화냈어. 내가 봐도 나한테 화낼만 하고. 아니 나는 이제 별로 화는 안 내는데 네. 약간 방치는 좀 해요. 그런 것도 근데 요즘 또 학대라고 하니까 네. 예를 이런 거 어떻습니까? 구체적 사례로 들어가서 마트에서 애가 뭐 사달라고 뗐어요. 떼쓰지. 모른 척합니다. 그럼 울고 불고 혼자 난리 혼자 나지. 예를 들어 뭐 자리에서 그냥 누워버렸어요. 아. 네. 난리나. 저는 그냥 그 외면해요. 네. 학대예요? 우선 하지만 외면하시지만 아이가 다치지 않는지 계속 아이를 주시하고 그렇죠, 계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방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쳤는데도 네. 아무 반응 안 하면 그건 뭐 당연히 그건 뭐 아.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누워갖고 막 울고 불고 난리칩니다. 막 정말 자지러집니다, 애가. 그런데도 이렇게 내가 딱 방치하고 있어. 그건 어떻습니까? 근데 우선은 그러니까 아이가 네. 자지러졌을 때 개입했을 때 아이가 가라앉고 부모의 말을 듣는다고 하면은 어느 부모가 아이를 바로 개입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셨다가 아이도 계속 그 행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다려주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네. 본인 스스로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만할 때가 있거든요. 그 타임을 잡으셔서 아이를 지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이제 애가 쉽지는 않네. 밥을 안 먹는다고 네. 그래. 안 줘. 밥 안 주는 거 학대잖아요. 적정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네. 않는 거는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는 괜찮고 그쵸. 네, 네. 반복되면 네, 아, 매일 안 반복되면. 먹어요? 네. 매일 안 먹어요? 아니 웃을 일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반복성이 중요하고 아, 반복되죠. 예, 이제 그게 상습 반복성 이렇게 네. 표현해야 되나? 예. 모든 이슈가 있을 때 그 한 번이 네. 아이가 운 상황이 나에게 온 것을 오히려 반가워해 주세요. 아이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나 이거 너무 사고 싶고 갖고 싶어. 그걸 계기로 삼아서 그 아이랑 또 하나의 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양육의 기회, 훈육의 기회가 나에게 온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엄마 아빠들은 내 감정에 압도되어서 아이의 욕구나 아이의 지금 힘든 이 상황을 볼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네. 돈 써야 해, 막 이런. 맞아요. 근데 그 상황을 너무 버거워하시지 말고 기꺼이 아이를 좀 주다 보면 네. 그 다음에는 짧아지고 또 짧아지고 그 앞뒤 상황에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저는 돼요. 그냥 네가 벌어서 사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항상 작업복 입고. 아 이게 뭐 사실 쉽지가 어렵죠. 않은데. 어렵죠. 네. 근데 뭐 그런 경계가 애매하지 않은 정말 그 학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학대가 있는 가정에 어떤 특징 같은 게 따로 있는 건지 주변에서 볼 때. 네,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학대는 어디에서나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우선은 가족 기능이 취약하면 네. 학대가 발생될 경향이 높아집니다. 가족 기능? 네, 가족 기능이라 하면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부부로서의 관계라든지 아이로서의 관계라든지 지금 이제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 훈육의 어려움에서 호소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일반적인 가정의 부모라고 하면 해소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족 기능이 깨졌을 때 이제 아동 학대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집에 그 일 때문에 늦게 귀가한다든지 이런 것도 네. 다 포함되는 겁니까? 우선 일반적인 가정의 부모라고 하고 아이가 어리다라고 네. 하면은 당연히 늦게 귀가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안 보육을 마련을 해놓으시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순조롭게 흘러갈 때는 가족 기능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진짜 부모님들이 다 밖에 계셔가지고 네. 혼자 있었거든요. 집에. 네. 그래서 애가 지금 이렇게 혼자서 맨날 있으면 애가 뭐 하겠어요. 장난감도 없는데 맨날 자기 몸 갖고 노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런 얘기 여기서 왜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정적인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요즘은 그 학대에 대한 그래도 인식들 많이 좀 개선돼서 예를 들면 무슨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징후를 좀 발견하면 대체로 빨리 좀 신고를 하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25개 직구 내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있어요. 의무자죠, 거기는. 네. 네. 그 어릴 때 그 학대 받으면 이분들이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사회에서 약간 좀 소외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아니면 그러다 보면은 이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어떻습니까? 감정을 표출하는 어떤 방식 자체가 왜곡되거나 뒤틀리거나 네.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는 잘 못 느끼죠. 왜냐하면 그걸 봉합하고 넘어가니까. 네. 근데 조금 지난 상태 보통 3년, 4년 저는 또는 좀 지나면 5년 정도 뒤에는 갑자기 아이를 때리거나 감정 표현 자체에 대한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폭력성이 나올 수 있군요. 근데 그 폭력성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게 폭력성인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건드리는 건데 요거에 대한 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중첩되고 상승되고 그러면 그것이 합쳐지면 일종의 일탈과 범죄가 되는 부분인데 네. 중간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부분을 뭐 관리하셔 갖고 대부분은 그렇게 높게 올라가진 않는데 문제는 아주 또 특이한 경우들이 생기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 그런 어릴 적 상처가 더 클 테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어린 아이를 보살펴줄 기회는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더욱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네. 되는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 우리 사회가 또 지불해야 될 비용들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진짜 노력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뭐 통계적으로 센터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뭐 집계되는 게 좀 있나요? 이게 센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좀 한정적이고요. 네. 서울시 기준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천 건 정도가 발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조금 낮아져서 4천 건 정도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네.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 판단이 되고 아동학대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례는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아동학대 재학대를 예방하거나 네. 아니면 관리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있습니까? 부모가 아무래도 내가 좀 학대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아이를 조금 케어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네. 경우 있습니까? 드물기는 하는데요. 네. 가끔은 내가 아동학대를 한 것 같다라고 네. 전화 주시는 분이 있어요. 네. 화가 자기 갑자기 각성이 자기 되는 거지. 화를 못 이겨서 아이를 때렸는데 그게 너무 죄책감이 네. 들어서 전화를 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요? 그런 경우 있지. 네, 네,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도 부모가 처벌 대상이 됩니까? 근데 우선은 이제 면밀히 따져봐야 학대 네. 판단 여부는 이제 네.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동 학대로 판단됐을 때 아보전에서 사례 개입을 하듯이 지역 사회 내 여러 자원들이 있습니다. 네. 상담을 받을 곳도 있고 또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하면 무료로 상담 서비스라든지 심리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네. 양육 기술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지역 사회 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느 왜 부분이라도. 여쭤봤냐면 그런 경우에 전문가들이 이제 상담하면서 네. 학대를 인지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인지를 하면 반드시 뭔가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네. 뭐 그런 게 있을 수 네.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네. 부모들이 더 덮는다는 거지. 낙인 효과가 생기는 그러니까 거죠.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네. 그렇게 스스로가 각성이 일어나서 그렇게 이제 공개를 하면 조금은 봐줘라.
아니 봐줘라는 형태가 내가 은퇴해야 되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네, 참작 감경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모두 다 잡혀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다수의 사례가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이 되는 상황이고 보호 처분 중에는 이제 부모님이 교육을 받으시거나 상담을 받으시거나 이런 것들이 처분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모두 범죄로 다루어서 뭐 감옥 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 빨간 줄이 간다 속칭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혁 선생님이 제일 굉장히 중요한 정말 말씀이신 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기도 몰라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기준인지 몰라. 이걸 또 하면은 우리 아이한테, 우리 가족한테. 그러니까 기준을 모르니까 그 기준을 상담을 하면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요 정도 수준은 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걸 공감대를 하면서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아니 그 예를 들어서 편의점 사장님 하시는 분들도 뭐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보실 때 애가 와서 어떤 행동을 보이면 요거는 좀 약간 의심해 볼 만하다. 뭐 혹시 이런 거 예를 들어 뭐 그냥 다리에 막 그 멍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거 신고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애 행동이 뭐가 조금 막 많이 위축돼 있다든지 뭐 이런 거 발견할 수 있는 시그널 같은 게 혹시 애가 컵라면 사러 오면 그거는 가능성 높은 거 아닙니까? 애가 컵라면 네. 뭐 맨발로 컵 나온 사람 뭐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싶더라도 네. 컵라면 그 어릴 때 그 컵라면 먹을 정도면 얼마나 방치가 됐다는 겁니까? 몇 살 정도? 너무 맛있지 않아? 이거 참 한참 그 성장해야 될 나이. 컵라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 관점? 저희 아이 컵라면. 9살인데 가서 네. 사 먹거든요. 큰일 났네요. 9살 예전에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서의 그런 로봇 증후군 같은 얘기는 잠깐 로봇 했었어요. 증후군? 그건 뭐죠? 아이들이 이제 물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를 받으면 어른이 이렇게 되려고 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움츠려들어. 그러니까 로봇처럼 이렇게 바짝 얼어버리는 경직돼. 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약간 이제 어른들이 약간 좀 다가가면 약간 놀라는 자지러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형태의 것은 이제 의심해볼 일선 지구대 경찰들한테도 그런 교육은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떤 아이가 저기 슈퍼라든 이런 데 왔는데 아이가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빨리 전문기관에 의뢰하라고 일선 경찰들은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지구대 이런 경찰 차원의 문제이고 네. 이보다 다른 징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분들이 판정하시겠죠. 그 부분. 아니 그러니까 정윤 씨 질문은 일반 사람들도 그러니까. 보다가 그런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질문입니다. 내복 입고 네. 내복 입고 네. 네. 계절에 편의점에 맞지 가. 않는 계절에 맞지 옷. 않는 네, 옷. 그렇죠. 그렇지. 그거는 네. 되게 눈에 띄어요. 추워지는데 네. 반바지. 네. 여름인데 패딩 입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위생적인 거, 네. 머리, 손톱 밑, 네. 그발 아이들 뒤꿈치가 목, 이렇게 네, 때가 목에 있거나 이런 때. 것들이 형 애들이야. 목에 때 있잖아. 형 애들. 어제 내복 입고 편의점 갔고 예전에는 어떤 뭐 소위 말하는 구멍가게 같은데 어. 그런 아이들이 오면은 유심히 봐달라고 하죠. 아. 우리 여기 구멍가게 가게 사장님들한테 그런 건 유심히 봐달라고 하고. 근데 요새는 이제 응급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에선 의사 선생님들이 워낙 교육이 잘 돼갖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바로 신고가 들어가는데 아니 제가 편의점 일상에서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 무슨 유치원이다 어린이집이다 이런 데는 그래도 이제 그 전문 전문가. 그 의무가 그렇지. 있는 분이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 보호가 돼 거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그냥 그런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그나마 접점이 제가 볼 때는 편의점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요런 데 아닐까 싶어갖고 네, 실제 감사한 일도 맞아요. 많았죠. 네. 많았어요. 신고가 네. 편의점에서 된 경우도 그래요? 종종 있습니다. 아.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내복은 아무튼간에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복. 내복에 무슨 일 아닙니다. 그러게요. 뒤꿈치 각질. 뵙지 않기를 반대로 궁금한 것도 하나 있긴 한데 네. 이게 어떤 개념이 알려지다 보면은 무고라는 것들이 좀 생기잖아요. 네. 이제 애들이 사춘기에 드러나고 부모님과의 갈등 상황에서 아. 내가 학대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들어오는 신고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네. 최근에는 증가하는 경향이 지구대 있습니다. 같은 데 가보면은요 15살 정도 아니면 10살 정도 아이가 그냥 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이게 신고라고 하긴 그냥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경찰들이 사실 조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무고 아니라고 봅니다. 자녀가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이잖아. 그렇게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 관점이? 좀 맞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것을 뭐 과장해서 표현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내 부모를 가서 전화로 네. 신고를 하든지 가서 얘기할 정도면 그렇죠. 그만큼 맞습니다. 뭐가 불편감이 많다는 있다는 거예요. 거야. 그래서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그 아이의 얘기를 네. 우리 어른들이 들어봐줘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아니 그 크라임 PD님 네. 이거 올해 이거 진행하신 걸로 아는데 저보다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왜 못 겁니까? 제 얘기는 그게 예. 아니라 이제 아이폰 안 사준다고 신고하고 뭐 이런. 왜냐면 이걸 감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아. 이게 들어오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도 판별을 해야 되고 음.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많은 건수 중에서 또 지금 상담사님께서 전문적으로 좀 판별도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이런 좀 비용의 증가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실제로 신고되면 이제 경찰이나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이제 조사를 하는 상황이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런 신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쨌거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긴 하나 어쨌거나 아이가 그렇게 호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그거 어른들이 살펴봐야 면밀히 봐야 됩니다.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신고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 무고 아닌데 이 오래 하신 걸로 아는데 저보다 못하네요. 아니 이게 꼭 아동학대만 하는 채널은 아니에요. 아니야? 네, 전체 범죄. 범죄 다 해? 네. 하여튼 뭐 우리 아이들이 또 잘 커야 네. 우리도 나중에 또 누워서 편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애들 이용해놓고 생각해. 끝으로 이제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관심 우리 모든 부모의 관심. 관심이.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된다는 네. 거 그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아동학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니 그래도 한마디 아이 키우잖아요. 네. 아니 그 하면서 스스로 노하우도 있고 뭐 깨우치는 바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되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훈육과 양육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아. 되셨으면 해요. 모든 아. 부모님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좀 과했나? 네. 내 감정에 섞였나? 그런 좀 귀중한 시간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들. 네. 우선 아동학대 신고가 되면 현재 경찰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아동학대로 판단한 이외에는 아보전 분들이 아동보호 전문기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사회 내에서 유관기관 종사자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신고를 당하실 수도 있고 혹시나 신고를 하실 상황이 발생하시면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본인이 신고를 당했더라도 너무 불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아 반성해야죠. 뭘 그러니까, 불쾌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실수로라도 혹은 뭐 누가 오해를 해서 네. 신고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경우에도 전체적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네. 관심이니까 그렇지. 그걸 너무 불쾌하게 생각해서 네. 누가 나 신고했냐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우리 사회가 살아 있구나. 감사해야 됩니다. 네. 감동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멘트였는데 아, 그래요? 네, 해주셔서 전문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덧붙이겠습니다. 덧붙이네요. 전문가답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세모자 사건 브리핑을 들으면서 이 두 형제에게 엄마 외에 좀 건강한 어른이 그렇지. 주변에 있었으면 맞아.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고 네. 대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크라임 채널의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김 PD님 또 아동복지센터에서 오셨죠. 김은경 주무관님 또 박민경 전문 상담사님까지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걱정 마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팟빵.com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